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오늘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기로 했고요. 제가 앉아서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 놀랬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소개를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대단히 기억력이 비상한 선생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되게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강의를 하면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되게 그 한 주일 버전으로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1시간에 일단 강의를 끝내고 질문은 좀 받으려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다양성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화 다양성에 나오는 문화라는 개념, 또 문명이라는 개념, 이제 그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걸 아셔야 문화 다양성 개념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에서, 유네스코는 다 아시다시피 국제연합의 교육, 과학, 문화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유네스코도 문화 개념이 바뀝니다. 용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다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 다양성이 이제 어떻게 그 생각이 되고, 이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 다양성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사실 그 상당히 뒤늦게 나타난 이렇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개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문화 다양성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기억력이 아무리 희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젊을 때 건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왜 다양성이 중요한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 이 개념도 사실은 산업화라든지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수많은 종이 멸종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다 하는 인식이 등장합니다. 문화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유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문화 다양성도 그렇죠. 제국주의, 유럽의 이제 제국주의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죽인 것도 있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빈곤, 기아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국주의 팽창, 식민지 수탈, 또 국민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은 이 국가 형성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중국을 맞대 놓고, 우리가 걸핏하면 얘기하는 게 단군, 요새는 기자를 얘기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다 단군과 기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요새 말로 얘기를 하자면, 막말로 얘기하자면 중국 사람한테 조선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니들이 등치가 이딴만 크죠, 중국이. 황제 나라고.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조선의 선비가 기죽지 않고, 나도 임마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나도 임마 대학 공부했다, 이겁니다. 왜? 단군 신화에 보면 단군이 즉위한 게 요임금하고 같은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형성의 역사가 중국보다 짧지 않답니다. 우리가 비록 등치는 좀 작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주왕이 무도해가지고 이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치지요. 그럴 때 이 은나라의 이 현자 기자가 그거를 말렸습니다. 말 듣지 않으니까 기자가 동방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기자가 조선을 교화했다고 이제 전설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이 기사가 아드님이 셋이 있었고, 그게 이제 선우 씨, 기 씨, 한 씨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주 한가인데,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우리는 중국에서 왔다라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그러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한 200개가 넘는 성씨가 우리는 중국에서 왔지롱 하고 자랑스럽게 그러고 다녔습니다. 자, 얘기가 약간 샜는데, 그렇게 이제 국가가 건설되는 과정. 여기서 한국은 우리가 국가 형성의 역사가 길어서 이제 지방의 특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닙니다. 사투리가 좀 심한 지역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서 순제주도 말, 함경도 가서 순함경도 말하면 좀 힘들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말들을 씁니다. 그런데 뭐 가깝진 않구나. 요새 비행기 타고 가니까. 프랑스만 가더라도 프랑스가 유럽에서 그래도 이 국민국가 형성이 굉장히 빠른 국가인데 그 국가 형성을 하고 나서도 말들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스페인 저번에 코로나 한참 그럴 때 바르셀로나 독립운동한다고 한참 싸웠죠. 굉장히 말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표준말이 뭐예요? 서울말이죠. 서울 중산층이 쓰는 말을 표준말로 정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에서 쓰는 말이 표준어가 되고 나머지 언어들이 다 침묵을 당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통합되고 교통이 발전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십니다. 예, 잘 되면서 굉장히 이 산업이 일어나고 부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특색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근대화라든지 이런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 또 그런 민족들이 사라지거나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비로소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식이 늦었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이거 역시 생물 다양성에서 유추한 개념인데 다양성이 있으면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몰살당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도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옛날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인구가 3분의 1이 줄어들고 뭐 이런 판국에 그렇게 사람이 쓰러져 가는데 그래도 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하죠. 더군다나 인간은 자기 복제를 하지 않고 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섞이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리 닮았다고 그래도 유전자는 절반만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손자대에 가면 유전자 4분의 1만 남죠. 나머지는 바깥에서 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전자가 이렇게 양성생식을 하면 유전자가 섞이기 때문에 무슨 환경 변화가 오더라도 그러면 상당수는 싹 죽어나가지만 상당수는 또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령 요새 농업기술, 축산기술이 발전해서 가령 바나나, 가끔 그런 농담하는 분들 있죠. 어느 날 바나나가 멸종될 수도 있다. 왜? 바나나는 유전자가 너무 지금 비슷해지고 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개발해서 잘 먹는 바나나들은 계속해서 그 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뭐 하나 돌면은 닭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돼지 한꺼번에 땅에 파묻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살아있는 돼지를 몇천 마리씩을 부르도자로 밀어가지고 땅에 깨끗거리는 걸 넣고 흙을 덮습니다.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받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다양성이 그건 이제
한 개체 내에서, 종 내에서의 다양성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전체 생태계가 다양성이 줄어들면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만 없어지더라도 대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다양성이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생존의 기회가 다양성을 통해서 확대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다양성 개념이 이제 뒤늦게 등장했으면서 문화 다양성도 역시 이제 생물 다양성의 이러한 측면들을 강조를 하고 또 하나 나중에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은 이게 창의성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이제 창의성 교육을 해야 된다. 다들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앉아서 그래요. 야, 내가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하냐. 나도 창의성이 별 볼 일 없는데. 그렇잖아요? 교수는 뭐 창의성, 교수라고 있나요? 우리 이 교수님은 젊어서 훨씬 창의적이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는 게 도대체 가르칠 수 있는 건가? 창의성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그나마 창의성을 가진 애들이 좀 창의성을 발휘해도 괜찮은, 안전한 그런 환경은 우리가 좀 만드는데 그건 노력을 해서 웬만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창의성이 있더라도 저 튄다고 넌 왜 그러냐 이런 소리 안 듣고 하나 삐딱하게 가더라도 뭐 그렇게 모두를 그냥 결정적인 그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런 거 인정해주고 개성도 인정해주고 다양한 것들을 인정해주면 그러면 창의성이 좀 꼽히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다 똑바로 앉아가지고 그냥 일제히 똑같은 거 가르치고 똑같은 진도로 나가야만 되고 그거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창의성이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술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도 창의성이 없으면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제 아무리 창의성이 뛰어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의성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를 현재 솔직히 인정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나마 창의성을 발휘해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다양성 개념이 이렇게 늦게 등장한 것은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늦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쓰기 때문에 이 문화, 문명 이거 전부 오래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시거나 중국 고전들을 찾아보면 문화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문명 개념도 다 근대 서구에서 생긴 겁니다. 이제 그 얘기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난 한 200년, 300년 동안에 이 근대 국가가 이 국제 질서의 기본 단위가 되지요. 그렇게 되고 국민국가들이 발전하고 민족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국가의 통일, 국민의 단합. 왜냐하면 유럽의 국민국가들은 치열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뭐 조화, 단합 전부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그 이질적인 요소의 존재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이질적인 요소는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지요. 내가 가령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북한이 있는데 통일이 됐다. 그런데
한국에 중국에서 온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다. 중국하고 긴장이 고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우리 제1동포들이 관동 대지진 때 많이 죽은 이유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질적인 집단 사람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취하고 지배하고 뭐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지만 항상 유사시에는 조금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이 있는 게 참 축복이고 나의 삶을 풍요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보다는 위험하고 좀 껄끄러운 존재.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게 변화하기 시작한 게 70년대 들어와서 80년대 들어와서 겨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가 선언도 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다양성의 표현에 관한 협약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은 사회 진화주의가 펼치던 상황입니다. 다윈이 진화론을 출판을 하니까 다윈은 진화론을 써놓고 겁이 나가지고 출판을 못하고 있었죠. 이거 내놨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그러다가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책을 낸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나왔더니 허버트 스펜서 같은 이제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내가 계속 주장하고 있던 거를 생물학계에서 다윈이 입증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보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계몽시대 이후에 유럽에 널리 펼쳐서 이제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것을 종이라든지 개체에 적용한 게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하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인종이라는 게 있죠. 인종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참 이상한 카테고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종을 분류할 때 쓰는 것은 피부색. 요새는 이제 영양이 좋아져서 이 골격이 굉장히 구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에 가로 세로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좀 길면은 이거는 이제 유럽인들이 좀 그렇고 이렇게 납작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야만인의 그 상징이다.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안 키우고 그런 일도 하는데 뭐 그런 거. 근데 피부색이라든지 이 채모라든지 이런 몇 가지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생물학자들, 인류학자들은 인종 내의 변이가 인종 간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단위는 인종.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게 이제 네이션입니다. 우리가 민족이라고도 번역하고 국민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윈의 이 진화론을 갖다가 인종이나 민족에 적용을 하면 인종이 다른 인종한테 정복을 당하거나 뭐 몰살을 당하는 거는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렇죠? 자연계에서는 그렇게 종이 도태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서 자연이 이렇게 진화를 해온 거죠. 그래서 그까짓 그 흑인족이 싹 사라진들 뭐가 문제냐? 무슨 부족이 사라진들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쫓게 안 되긴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는 더 좋은 걸 수도 있다. 열등한 종족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때는 빈민이나 장애인을 구제하거나 도와주는 것도 잘못된 거다. 왜? 빈민. 능력이 없어가지고 빈민이 됐다. 지가 부지런하지 않거나 노력을 덜 했거나 뭐 가끔 진짜 재수가 없어서 빈민이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 책임이다. 근데 그놈들을 구원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렇잖아요. 열등한 존재가 우리 사회 속에 계속 살아남게 한다. 이거는 인류 발전을 위해서 안 좋은 일이답니다. 그러니까 빈민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회 보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시기를 겪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 다양성을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로 이루어지는 다양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뭐 저 몽골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뭐 불가리아, 헝가리 거쳐서 독일에, 프랑스에, 영국에, 이태리에, 스페인에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다양성을 생각하는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사실은 이 단위들이 굉장히 큰 단위들이고 문화 내에도 굉장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문화가 그렇게 일률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답니다. 그래서 문화 간의 다양성도 문화들이 만들어내는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문화 내의 다양성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 개개인들도 다 우리 내부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은 게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 들었던 음악도 다르고 여태까지 봤던 영화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노출된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연히 처음에 거기 노출됐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다양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내적 다양성이라는 게 문화들이 만들어내는 다양성 못지않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뭐를 좋아해요. 제 친구가 불교 철학을 하는데 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처럼 폭력적인 말 없다. 이게 자기가 지배적인 집단에 속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자연스럽게 또 별로 누구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이 사용하지만 소수자의 입장에 쓴 사람한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게 뭐 어떤 때는 고마울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내적 다양성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적고 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고 분단을 겪고 지금은 꽤 살게 됐지만 정말 못 살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단결이 참 중요했고 우리가 우리끼리 싸웠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저 초등학교 때 맨날 듣던 게 한국 사람 당파 싸움에서 나라 뺏겼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일본 놈보다 훨씬 뛰어난데 일본 놈은 단합을 한다. 한국은 그거 못해서 망했다. 이 얘기 계속 들으면서 단일민족 외쳤고 고등학교 유신 이거 다니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국민통합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에 저항하는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민주운동 내에서는 강철 대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싸우면서 담는다고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사실은 이 다른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르게 살 수도 있구나. 저것도 가능한 한 삶이구나. 이걸 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다양성의 보존, 보호와 증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양성을 보호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이상한 관습이나 정말 인권이나 평등이나 성평등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호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개별 문화나 개별 습관을 보호하려는 뜻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전체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 문명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반이 지났네요. 큰일 났네. 네. 점점 더 빨리 갑니다. 자, 문화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이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깨워주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는데 문화는 굉장히 억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저 유홍준 선생님이 유명하게 한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전부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들고 유적을 보러 가는데 제가 좀 옆에서 빈정댑니다. 아니, 아는 만큼 볼 거면 뭐하러 보러 가냐? 그렇잖아요. 가봤자 지가 아는 거밖에 더 보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네가 못 보던 거를 봐야 그게 간 보람이 있지. 그 책 읽고 책에 있는 거 가서 이거 하려면 뭐하러 보러 가냐. 그래서 이제 야, 제 학생들한테 니들은 니들 눈으로 봐라. 그리고 유홍준 선생님이 못 본 것도 봐야지. 다르게도 보고 아는 만큼 보인다에 너무 감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들 학생들이 아이씨 질투하는구나. 뭐 잽도 안 되면서 뭐 그러는데 일리가 있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쪽팔려라. 예. 자, 이거는 공익 광고에도 나왔던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착각이죠. 여러분들은 뭐 무지하게 똑똑한 분들이라서 제가 이제 어떤 게 기냐고 물어보면 다 똑같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길어 보이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대답하실 수 있죠. 예. 어떤 게 길어 보이세요? 예, 이게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똑같은 길이로 그려놓은 겁니다. 뭐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자, A의 E 선분하고 EC 선분하고 어떤 게 길어요? 자, 얼른 그려가지고 대조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착각을 하는가? 왜? 이게 인류학자들이 정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 20세기 초에 이런 그림들을 들고 런던에서도 사람들을 자꾸 물어보고 남태평양 가서도 물어봤습니다. 런던에서는 다 여러분처럼 열에 9, 어떤 때는 열에 10이 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남태평양에 가서 물어보면 절반으로 갈립니다. 착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굉장히 유력한 가설이 이게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목수가 만들어준 세계. 그래서 목수는 뭐 요새는 토목 건설회사죠. 이제 이렇게 직선이 많은 데서 자란 사람들이 일으키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간단한 선의 길이도 우리는 있는 대로 보질 않고 배운 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배운 거죠. 배운 대로 보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어 발음에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한국 사람이 다 이제 영어 때문에 쩔쩔매는데, 다 발음 때문에 쩔쩔매는데, 한국 애들도 미국에서 자라면 애들은 금방 미국 애처럼 영어를 하죠. 왜 그럴까요? 뭐 혀가 빠다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언어를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가 필요로 하는 소리의 분별,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발음에서는 비읍하고 피읍의 구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if 발음을 하면은 우리가 당신은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죠. 근데 영어에서는 B하고 P하고 F 발음은 다른 발음입니다. 한국어에서는 L하고 R 발음은 상관이 없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다른 발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발음들을 다 듣고 기억을 하고 흉내낼 수가 있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학습 능력이 퇴화하는데 이게 이제 40, 50이 돼서 퇴화하는 능력도 있지만 이게 한 12살, 3살 돼서 벌써 퇴화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배우고 나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에서 중시하는 구분을 자기 귀는 무시하도록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잘 모르시고
할머니 뻘, 할머니의 여동생 정도.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쓴 그 대본을 가지고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만들었다가 영어로 만든 겁니다. 뭐 줄거리는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런던의 빈민가에 꽃파는 소녀를 어느 날 언어학자 두 명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꽃파는 소녀가 영어 발음이 너무 나쁜 거죠. 못 배운 사람이라서. 그걸 보면서 언어학 교수님이 자랑을 합니다. 내가 저런 애도 내가 석 달만 훈련시키면 공주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때 이제 다른 언어학자가 야, 그게 되겠냐? 그래서 둘이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 꽃파는 소녀를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옷만 입은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A 발음하고 I 발음을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장, 공장, 공장장 뭐 하는 거 있죠. 우리도 발음 연습하려고. 그것처럼 이제 이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A 발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뭐 뜻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A 발음이 계속하게 돼 있죠. 이걸 해보라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 배우는 아가씨는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그럼 이제 교수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rain이라고 그러라. 그러면 내가 rain이라고 했잖아. 그러고 대듭니다. 왜냐하면 rain하고 rain이 이 아가씨한테는 같은 소리입니다. 기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듣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가 아주 간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문화의 장난입니다. 문화의 작용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 사회학자들은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고 인류학자들은 인컬츄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문화가 강조하는 능력들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가치 이런 것들은 내면화하는데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질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문화에서 강조하는 것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기질도 거기 맞습니다. 그럼 아주 행복하게 잘 나가는데 그게 기질에 안 맞는 사람들은 엄청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압도적으로 여성분의 수가 많은데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태어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디 감히 대학원으로 옵니까? 더구나 소교관에는 물기 있는 사람 여성이나 들어오지 감히 여자가 들어오는 데입니까? 신사임당 아마 과거 봤으면 장원급제했겠죠. 신사임당 남편은 과거 떨어졌거든요. 아드님이 유명하지. 근데 그냥 누구의 엄마로 기억되죠. 물론 그림도 있고 그렇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기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허난설은 중국에서 시집이 출판되면 뭐합니까? 아주 불행하게 살다가 일찍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강조하는 것들,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잠재 능력이 있으면 버리거나 억누르거나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참고 사는 분들도 있고 참지 못하고 이제 저항하기도 하고 핍박받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좋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옛날 얘기 어떻게 시작돼요? 옛날 옛적에 간날 가적에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배 어디 작물입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서 가져왔죠. 그러니까 백두산 호랭이가 제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담배만 본 거는 기껏해야 광해군 때는 돼야 되죠. 근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얘기할 때도 우리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필 적에 하는데 한국 사람들 아무도 의심을 안 합니다. 왜?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의심해야 될 것들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령 요새는 거의 없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도 애 나면은 이렇게 새끼줄에다가 숯하고 남자애 나오면 고추하고 숯하고 걸었거든요. 여자애 나오면 숯만 걸고. 그럼 세종대왕 태어나셨을 때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고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당연한 것들인데도 우리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거죠. 환웅한테 갔더니 호랑이하고 곰한테 마늘하고 쑥을 먹으라고 그랬대는데, 마늘은 한나라 때 서역에서 들어왔거든요. 뭘 줬을까?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위험 있게 그거는 묘향산에 가면 토종 달래가 있느니라 그러시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자, 그러면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이 18세기부터 사용된 겁니다. 국민국가 형성하고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문명은 니시카와라는 일본 분이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국가 프랑스의 이데올로기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데올로기다. 왜? 문명을 강조하고 예찬하다 보면 프랑스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결론이 돼버립니다. 이건 선진국의 의식이다. 그리고 문화, 영어는 컬처인데 독일에서는 쿨투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국가 독일의 이데올로기다. 그러면서 쿨투어를 강조하다 보면 독일이 멋있어, 독일도 괜찮은 나라가 됩니다. 이건 후진국의 의식이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빌리제이션이 먼저 등장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우리가 시빅 듀티니 이런 얘기들 하죠. 시빌리안이라는 표현도 쓰고, 시민 도시국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빌리스, 키빌리스라고 읽었죠, 원래는. 이거는 공손함, 예의 바름 이런 걸 의미를 하다가, 이것이 근대 유럽에서 부르주아가 등장하면서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부르주아가 돈을 벌어가지고 궁정에 드나들기 시작하니까, 궁정에는 봉건 귀족들이 있죠. 유럽의 봉건 귀족들은 다 군사 귀족들이죠, 원래. 기본적으로는 군사 귀족입니다. 칼 차고 있는, 옛날엔 대검 귀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직자들이 있죠. 그래서 가난한 성직자도 있지만 고위 성직자들 대부분이 아주 뛰어난 개인적 능력을 가졌거나 귀족의 자제들이죠. 근데 급한에 부르주아가 나타났더니 귀족은 귀족의 아들이라서 귀족이 된 거고, 부르주아는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귀족들의 궁중 예절보다 우리들의 이 예의 바름, 세련된 이것이 더 나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도시적인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 이상적인 것까지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의 어떤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시빌로 가고 있다. 봉건 귀족으로부터. 이런 특히 프랑스 혁명의 즈음에서 이런 의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독일은 지금은 엄청난 선진국이지만 30년 전쟁으로 독일은 아주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의 귀족들 다 프랑스를 동경했죠. 모든 좋은 것은 다 프랑스에서 오고, 독일 귀족들 다 프랑스 가정교사를 두고 심지어 연애편지는 프랑스어로 씁니다. 나의 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어떻게 야만스럽고 투박한 독일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프랑스어로. 그래서 프랑스를 그렇게 동경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독일의 부르주아 지식인들 사이에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래, 프랑스 정말 세련되고 정교하고 참 놀랍다. 프랑스는 훨씬 부자죠. 군사적으로도 훨씬 강국이었고, 그때는 모든 좋은 게 다 프랑스에 있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프랑스가 다 선진인데, 그러나 프랑스는 그렇게 세련됐지만 그런 걸 좀 발랑 까졌잖아. 너무 물질적이잖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세련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독일인들이 내면에서의 어떤 정신적인 성취, 발전 이런 거는 우리 독일이 더 낫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독일은 그때 수많은 영방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텐데 그때 독일 지식인들은 그러면 그런 그 독일인들의 쿨투어, 뭐 물론 칸트도 계몽으로서의 쿨투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인들의 정신적인 것들 어디 있을까? 그러면 프랑스의 살롱에 가면 정말 그 아주 정교하고 그 현란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아름다운 정형시들보다는 차라리 순박한 독일 농민들의 노래 이런데 이것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니냐. 그게 더 고귀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그림 형제 그러면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민담을 수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 형제가 아동 문학가를 알고 있지만 굉장한 민족주의자하고 말하자면 독일 통일 운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요라든지 노래를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민요를 부르면서 전국을 돌아다닌다든지 그걸 수집하고 보급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쿨투어는 물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뒤떨어지더라도 정신적인 성취. 왜냐하면 이제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컬처는 경작하다라는 쿨투스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황무지를 내버려 두면 황무지입니다. 그걸 경작을 하면 갈면 옥토가 되죠. 비옥한 땅이 되듯이 인간의 마음도 내버려 두면 무지하고 야만스럽고 거친데 그걸 계몽을 하면 인간의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자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진정한 쿨투어 문화는 이 프랑스 문명에 경도되어 있는 귀족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들 혹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보시면 거기 베르테르가 대귀족들에 대해서 느끼는 저것들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가식적이고 허영에 넘치는 사람들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이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발견이 아니죠.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건데 이제 유럽인들이 처음 가본 거지만 굉장히 많은 인간 집단들을 목격하면서 이 인간 집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 석기만 사용하는 사람 보고 우리 조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 과거의 모습이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인간 집단들을 하나의 진보의 축선상에다가 다 놓으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가만히 있어 후진국 독일이 선진국 프랑스 문명보다 문화적으로 열등하지가 않다면 또 이제 프랑스에서는 루소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문명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면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그랬죠.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명 국가가 사유재산이 없을 때는 인간이 어땠느냐. 그때는 아무도 땅의 경계선을 가지고 다투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홉스 같은 사람은 그런 시대를 아주 비참하고 잔인하고 그나마 삶이 짧다고 봤지만 루소, 로크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가 계급이 없었고 사유재산이 없었던 시대, 억압이 없었던 시대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유럽인들이 야만인이라고 봤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현대 유럽인들처럼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정신적으로는 성취한 것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뭐 독일도 못지않은데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10분 남았네.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입니다. 유네스코는 초기에 두 가지 문화 개념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는
유네스코에는 이제 뭐 마가렛 미드 같은 인류학자는 1인 유네스코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인류학자였지만 이분이 자유와 관용을 엄청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분이 사모아에서 필드워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이나 유럽의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사춘기에 고통을 겪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사모아에 갔더니 그런 사춘기가 없다. 왜? 성에 대한 태도 굉장히 죄악시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로 본다. 근데 미국은 엄청나게 성을 죄악시하고 얽매놓고 뒤로는 다 딴짓을 하지만 겉으로는 엄청나게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생물학적으로 자라면서 굉장히 그 어린이 시기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데 고통을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이제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이후의 세계 질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불평등에 기초한 질서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차이 속의 조화, 이런 관용이 지배하는 그게 기초가 되는 세상이 돼야 된다. 또 유네스코에 있었던 이제 알프레드 메트로 같은 인류학자들이 레비 스트러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차별하고 싸웠는데, 문제는 유네스코 자체도 문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아는 게 문화인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참 문화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문화는 독일에서 나왔던, 또 나중에 이제 매스 아놀드 같은 영국에서 나왔던 그런 인류가 성취한 최고의 것들,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 개념하고 이제 이런 인류학적인 문화 개념이 유네스코 초기에는 혼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냉전이 시작되고 6.25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동서진영으로 갈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근대화, 경제 발전이 지배적인 담론이 됩니다. 서방 진영이건 사회주의 진영이건 제3세계의 원조를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경제 발전을 시키려고. 그때는 근대화, 모든 사회들이 전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점점 현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될 것이다. 산업이 발전하고. 이게 지배적인 생각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문화가 뭐 원주민 문화도 가치가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성가신 얘기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이제 마가렛 미드가 설파하던 그런 관용이라든지 평화 이런 것들이 많이 묻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문화가 다시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국제적인 정세도 바뀌었는데, 다만 2001년에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선언이나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 협약 같은 것들, 이 다양성 선언 때만 해도 굉장히 고전적인 문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내의 다양성보다는 각각의 문화들이 여러 다른 문화가 만들어내는 다양성.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지배적일 때의 문화 개념을 유네스코도 2000년대 초에는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의 사업들에 나타나는 문화 개념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세계유산 같은 경우, 탁월한 문화, 보편적 가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가치가 더 있고 어떤 건 가치가 덜 있느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세계유산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대부분이 커다랗고 오래된 건 석조 건조물들이죠. 이 아시아는 나무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나무 건물은 남아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호로록 하면 불도 잘 나고요. 썩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물에 대한 개념 자체도 다른 것 같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성당을 지으면서 1000년을 가리라 이러고 짓습니다. 그래서 막 100년 걸려서 짓는 성당도 있잖아요. 근데 아방군 몇 년 만에 지었을 것 같아요. 그 다 뚝딱하고 짓습니다. 왜? 나무하고 흙하고 종이로 지으면 되니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건물이라는 게 뭐
망가지면 새로 지면 되지. 무슨 놈의 건물을 만들어서 천년을 그 건물이 계속 똑같은 집에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개념 자체도 달랐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주로 유럽에 있는 거죠. 중동하고.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개념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무형문화유산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세계유산도 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유네스코에 나타난 것들이 문화는 여기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공유되는 것. 그러니까 내적 다양성이라든지 문화 내에 여러 다른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한계가 있는 개념이고, 여기 이제 일집단 일문화라는 표현을 썼죠. 밑에서 셋째 줄에.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가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문화를 인정해 준다 그러면은 너는 어디 사람이니까 어디 식으로 살아라가 되죠. 근데 그 문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한국 내에서도 얼마나 의견이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개인보다 집단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었다. 이제 유네스코 문화 개념도 이런 반성, 비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의 문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어떻게 보면 1950년대, 60년대에는 문화라는 것은 발전에 어떻게 보면 적으로 간주가 잘 됐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시키려면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죠. 새마을운동은 정신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좀 문제가 있는 얘기인데, 인류학자들이 이 소농들이 많이 사는 소위 농민사회를 연구를 했을 때 감탄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자가 되면 사회에서, 집단 내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이제 인류학자들이 그 라틴 아메리카 농민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한 군데서 태어나서 평생 뭐 바깥에도 별로 안 나가보고 거기서 살다 죽습니다. 농지라는 게 개간해봤자 그렇게 확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땅이고 거기서 사니까 누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을 아무개가 조금씩 더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파이는 한정돼 있다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사람들, 너무 뭘 가진 사람들은 다 저놈은 왜 그렇게 많이 가졌나? 악마하고 손잡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는 그런 마을 내의 이런 경계심, 질투. 그러니까 농민사회라는 게 겉에서 보면 아주 목가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질시가 많은 사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바깥에 있는 힘센 사람들이 좀 뭐 가지면은 착취를 하니까 가지고 있다는 거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유재산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체의 자유의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사유재산권입니다. 내가 신체의 자유가 없으면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가, 거꾸로 우리가 흔히 신체의 자유가 기본인 것 같은데 유럽에서 발전한 거 보면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그러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은 다르냐? 우리도 부자는 어때요? 놀부죠, 놀부. 근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방법은 뭡니까? 강남에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거나 아니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혹대 주고 도깨비 방맹이 받아오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부가 들어와서 부자가 되는 건 괜찮은데 안에서 부자가 되는 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왜 잔치를 하거나 딸 시집을 보내면 기둥뿌리가 뽑히는가. 그렇게 해서 부를 다시 재분배를 강제로 시키는 거고, 박 대통령이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딸 시집 보내는 날 동네 사람들한테 갈비탕 대접한 아버지를 순사가 와서 잡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는 이 사람 노래까지 만들었잖아요. 잘 살아보세. 노래가 나오니까 다들 그랬거든요. 아니, 잘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냐? 그랬는데 박 대통령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잘 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사회다. 한국 사회가.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이 발전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는 점점 근대화가 될 것이다. 근데 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죠. 진짜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진짜 잘 살게 된 나라, 2차 대전 후에 큰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그렇게 원조를 퍼붓고 온갖 짓을 다 해봤지만 여전히 빈곤에서 많이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은 굉장히 나빠졌죠. 인간관계도 나빠졌죠. 도시로 사람들 몰려들면서 도시의 건강, 안전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기존의 문화들을 무시하고 그게 틀렸다. 서양식으로 근대화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1982년에 유네스코가 멕시코 시티에 모여서 문화 발전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다시 멕시코 시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 전에 했던 얘기가 틀린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우면서 거기에 문화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문화가 지속가능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발전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할 수 있고, 자기들이 가진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게 중요한가. 그런 얘기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를 위한 겁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게 여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아직까지도 좀 일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호기심과 야심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열심히 연구하시면 세계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직 미개척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이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형이 이제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형이 인턴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80년대 초입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야, 서울대학이 임상은 미국을 95%쯤 따라왔어. 미국 하는 거 열심히 그대로 배우다가 실제로 환자 돌보고 고치는 거는 우리가 90% 이상 따라왔다. 별로 차이 안 난다. 그런데 기초가 약해. 기초는 미국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세계 최고인 분야가 있다. 뭔데? 그랬더니 조금 부끄러운데 기생충이야, 기생충. 왜냐하면 한국이 그때까지도 상수도 하수도가 완벽히 보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생충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근대식 병원, 의과대학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앉아 있으면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보는 기생충 환자를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이 있는 그 보스턴 제너럴 호스피탈에 가면은 1년에 몇 건 봅니다. 연구자로서 한국은 환상적이죠. 환자는 고통스럽지만 케이스가 엄청 많은 겁니다. 온갖 다양한 기생충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기생충이 다 있죠. 왜냐면 우리 민물고기 먹고 논에 있는 것도 먹고 그렇잖아요.
뭐 뱀도 날고로 먹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기생충 최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화 다양성,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강조를 해왔고,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우리 더구나 외국인 노동자도 많죠. 결혼 이주민도 많죠. 얼마나 다양성에 대해서 연구하기 좋은 나라인지, 담론을 발전시키기 좋은 나라인지. 더구나 우리는 이 학습을 100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왜? 우리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압도적인 이 힘,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시대 사대주의 그러고 비난하지만 조선 선비들도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자, 공자, 맹자는 다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그 제자인 주자가 가래를 새로 만들었죠. 주자 가래. 그 주자 가래에 의하면 결혼식 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결혼식은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북의사회니까. 우리나라 결혼식은 어때요? 옛날 뭐 고구려 부여 보면 소옥제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살다가 애 낳고 키워가지고 오죠. 우리 뭐 조선시대의 유명한 선비들 다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이제 주자 선생님께서는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야만인이냐. 이거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자 가래를 글로벌 스탠다드죠. 그때는 그게.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문명국이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고통이 있더라도 엄격히 시행하자. 이제부터 장가 드는 놈은 그러니까 시집 가는 것만 허용하는 거죠. 장가 드는 놈은 이제부터 볼기를 치자. 그때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조선시대 신랑의 이 옷이 뭡니까? 요새는 이제 뭐 양복을 쫙 빼입고 하는데, 조선시대 신랑이 뭐 입어요? 우리 전통 혼례식장 가면 뭐 합니까? 여기 명륜당에서도 여기서 전통 혼례식 하잖아요. 신랑이 뭐 입고 나와요? 예? 예, 사모관대를 하죠. 관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안 하고 이 시골 농민의 자식이라도 그날만큼은 이제 골룡포는 입으면 큰일 나죠. 그거는 목이 달아나는데, 그때는 남자가 최고로 출세하는 게 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 벼슬을 하나도 못한 이 아주 무지렁이라 하더라도 장가 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관복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말이 없으면 나귀라도 타는데, 그 좋은 날 그놈을 잡아다가 볼기를 친다. 야,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옆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식민지도 겪고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우리는 문명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국의 문명의식을 우리가 체화를 했거든요. 이게 뭐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한테 이 업신여김을 당해서 비로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우리 문명의식이 강했던 겁니다. 뭐 조선 후기에 더 강해졌죠. 그러면서 우리 역사적 경험이 정말 단일 민족,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하게 강조를 해왔는데, 이 다양성의 위축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축시키게 된다.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유엔에서 야단을 맞았어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근데 이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다문화 정책이라는 걸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유엔에 보고서를 보내는데, 이 한국의 이 고등고시 합격한 관료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다문화 정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없애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경험이 너무나 역사가 오래되고 이 외국인하고 같이 산 경험이 없어서 아직도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보고서에서 한마디 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짧은 보고서인데 그게 6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차린 게 없습니다. 딱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보니까, 정부의 관리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보고서에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손님 초대해 놓고 차린 게 없다니. 그래서 이제 야단 맞은 겁니다. 경제사회 이사회에서도 경고받았습니다. 한국 문화다양성 정책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발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다양성은 진짜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외적인 다양성이지, 이렇게 이견을 내고 딴짓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참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를 알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정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외국인한테는 잘해주고 내국의 어려운 사람은 돌보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분도 있고, 평등 얘기하고 그러면은 동성애를 합법화되는 거냐 그러고 이제 달려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취향 주장들을 다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화 정책도 많이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학교니까 그래도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발명왕으로 소문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잘 알려진 얘기가 이렇게 달걀을 품었다고 돼 있잖아요. 은재 부화하려고 하나 보려고. 근데 이제 한국엔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제가 즐겨서 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분이 학교를 거의 못 다녔어요.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학교에서 5학년 때쯤인가?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강에 대해서, 미국의 강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디슨이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 왜 물은 맨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튜브로 송출이 되나? 그러면 돼지게 맞았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 네. 점잖게 얘기할게요. 그냥 좀 많이 혼났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은 이게 5학년이나 된 놈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놈이 또 진도를 방해하고 이제 화가 나신 건데, 에디슨은 진짜로 궁금한 걸 물어본 거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저런 거 물어보면 혼날 줄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문화가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도 만들지만 굉장히 억압하기도 한다. 우리 배운 대로 보고 배운 대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초등학교 몇 학년만 되면 자기 검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다 미성년은 안 계신데 어른이 되셨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의 그 풍요하고도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내면화를 하셨는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던 굉장히 많은 다른 잠재력이나 소질들을 그동안 굉장히 누르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거는 좀 쓸쓸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해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방됐다고 그냥 남을 마구 패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질문도 던져야 되고, 그런 인습에서도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 다양성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했는데 15분이 추가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래도 한두 개라도 받도록 하지요.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명강이라서 의문이 하나도 없다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 들을 만한 게 없구만,
뭐 그런 뜻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자유전공학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그리고 학생들하고 진짜 수업을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지만 저희가 AI 강좌를 개설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AI를 뭘 알겠습니까? 문화인류학자가. 근데 AI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연히 외부의 어떤 뜻 있는 분한테 수업 지원금을 꽤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그 동료 후배 교수 하나하고, 야, 우리 AI 강의 하자. 그 양반은 뭐 학부는 공대에 나왔는데 기계과 나왔거든요. 그 양반 기계과 다닐 때만 해도 AI 아무도 관심 안 가져서 그 양반도 뭐 저랑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아주 무식한데 둘이 강좌 딱 개설하고 이제 뭐 선전을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공대생도 여러 명 왔거든요. 이제 앉혀놓고 그랬죠. 야, 대학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나랑 우리 교수님은 사실은 AI를 모른다. 애들이 이제 잠시 어리둥절. 근데 탁 폼나게, 야, 아는 거 가리키는 거 어떤 놈이 못하냐. AI,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나하고 우리 둘은 무식하지만 우리가 국내의 최고의 AI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분들, 자칭 타칭 전문가들을 모셔올 거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해요. 그러고 나면 저하고 그 둘이 먼저 질문을 하는데 온갖 무식한 질문을 다 합니다. 우리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 교수가 저런 질문도 하나 싶을 정도의 질문들을 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식하지 돌대가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박사도 받았고 제 동료도 박사 받았는데 우리가 AI에 대해서 무식한 거지. 우리가 그 진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하시고, 어떤 거는 그건 정말 좋은 질문이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하고 나면 학생들이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 저렇게 무식한 질문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진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을 해서 그 수업이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수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무식해도 가르칠 수가 있구나. 이거는 그 좋은 리소스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원생도 다 그렇습니다. 조금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그런 학생들은 다 유식한 질문, 폼나는 질문을 하려고 그러지 진짜 자기가 궁금한 거를 안 물어봅니다. 다 에디슨 친구들 같아요. 여기 에디슨 같은 분은 없나요? 진짜 무식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 멋진 교수님의 흥미진진한 강의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의 그 유네스코 그 사무총장이신데 그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을 어떻게 그 등재하는 그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등재된 것도 한 10건 이상 있던데 그 앞으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서 그 등재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시작한 사업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시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네스코를 널리 알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 또 한 가지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은 세계유산 사업이 이제 시작된 그 경위가 그 이집트의 나일강에 댐을 만들었습니다. 아수아나이 댐이라고. 그걸 만들 때 상류에 있던 누비아 유적이 수몰이 되게 생겨서 그게 너무나 소중한 그 고대 유적이라서 그게 수몰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해체를 해서 높은 데로 옮길까. 그 캠페인을 유네스코가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세계유산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계유산 제도를 만든 것은 이제 그게 누비아 유적이지만 이건 인류 전체의 인류 공동의 유산이다. 이런 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유산을 등재함으로써 우리가 유산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인류가 인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네스코가 만들어질 때 목적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평화의 디펜스를 건설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어야 된다. 정부 간의 합의에 기초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속적이지 못하다. 이거는 이제 국가 이익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는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국민, 민족들 간의 오해, 무지, 편견 여기 있다고 보고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넘어보자. 그래서 이제 교육, 과학,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 인류의 지적, 도덕적 연대, 솔리데리티입니다. 지적, 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세워야 그 평화가 영속적이다. 그래서 이제 유산 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유산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유네스코 문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 낡은 문화 개념 중에도 그 인류가 성취한 최고의 것. 그래서 이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게 등재 기준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으면 안 되겠죠. 아주 흔하면. 네, 그래서 이제 탁월한 그 보편적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그 몇 가지 작은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고, 등재 작업은 지금 이제 저희가 옛날에는 저희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문화부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문화재청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하고, 거기 이제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분과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세계유산분과가 있어요. 저도 거기 그 위원입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 요거를 등재를 하고 싶다 하는 뭐 지자체라든지 대개는 지자체가 많지요. 그러면 이제 그 신청서를 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유산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이거는 본부 가져가도 안 될 것 같네요. 다시 하시죠. 이제 그렇게 되거나 어떤 거는 이제 그 보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보내서 통과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양도성 같은 거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유력한 게 반구대 그 암각화 있죠. 네, 그게 이제 아마 된다 그러면 그게 될 것 같고 무형유산은 지금 이제 요번에 탈춤이 됐거든요. 이제 된다고 신문에다 났죠. 예. 북한은 냉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뛰고 있는 것들이 한지하고 인삼이 뛰고 있습니다. 태권도도 하겠다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무형유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등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등재 신청서를 저희가 잘 씁니다. 그래서 등재를 하도 많이 해서 한국은 이제 좀 우리가 그 2년에 한 번만 신청서를 내는 걸로. 왜냐하면 등재 못한 나라가 하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협약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것도 이제 저번에 우리가 위안부 기록물이 이제 잘 안 됐는데, 이것도 이제 세계 그 기록 그 유산 이제 위원회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자랑스러운 작업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등재 신청서 쓸 능력이 부족한 나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제 기여를 한다고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하고 등재하고 싶은 나라들 보고 자기 등재하고 싶은 그 내용을 초안을 써가지고 가져오면 워크숍 때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고쳐줍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지. 왜냐하면 이게 등재 신청서라는 거는 국제 문서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가치에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령 동의보감이 무형유산 아닙니까? 세계 기록유산인데
세계 기록유산인데 동의보감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가치가 탁월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시죠. 유네스코도 인정한 동의보감에 의하면 이런 질환에는 이거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 등재 신청서를 쓴 분은 한의학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한의학 전문가들이 이제 그 관련 자료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그거 보시고는 다 밀어놓고 아주 간략하게 썼습니다. 근대 국가가, 국민국가가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기 시작한 건 이건 굉장히 근대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전염병 같은 게 왜 일어나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상하수도 보급되고 세균 발견하고 그러면서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일찍이 동아시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같은 거 겪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 국토가 황폐, 농사 못 지은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전란 끝나고 나서 전염병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당시에 입수 가능한 모든 의학 지식을 다 수집을 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보급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 심사자들이 볼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한방의학이 서양에서 발전한 바이오 메디슨보다 우수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분들이 뭐 10명 중에 한두 분은 재미있어 하겠지만 나머지는 뭔 소리냐 그러겠죠. 그리고 그게 의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다들 그렇지 그러고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동의보감 처방대로 해서 낫지 않거나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